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정 나이까지는 월급이 오르다가 그 나이가 지나면 월급이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령화 시대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 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 씨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8년 만에 최 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많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런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보려면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야당은 새 정부 견제론을 펼치면서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당선돼서 자신에 대한 방탄국회를 열 심산으로 계양구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곳곳에서 유세를 펼친 당 지도부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내세웠습니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리할까 유리할까 요거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민주당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유세에 집중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실정을 지적하며 견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회초리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손에 쥐셔야 됩니다. 인사는 망사, 그리고 민생은 망생.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열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크게 달랐던 과거 한명숙, 정세균 두 후보의 사례를 거론하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MBC와 KBS, SBS가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위를 나타냈고 경기, 인천, 대전, 세종은 오차 범위내 접전인 걸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31.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3.6%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전히 초박빙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39.1, 국민의힘 김은혜 37.7%로 열흘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인천에선 민주당 박남춘 35.8, 국민의힘 유정복 39.9%로 이전 조사 때 오차 범위 밖이었던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충남에선 국민의힘 김태흠 43.8, 민주당 양승조 후보 34.7%로 오차 범위 내였던 지난 조사에서 이번엔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12.7%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대전에선 민주당 허태정 40.0, 국민의힘 이장우 36.1%, 세종은 민주당 이춘희 38.5, 국민의힘 최민호 40.4%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44.9, 민주당 이광재 34.0%로 김 후보가 앞섰고, 제주에선 민주당 오영훈 42.3, 국민의힘 허양진 31.6%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변성환 후보를 2배 넘는 격차로 앞섰고, 울산에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16.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홍준표 63.6, 민주당 서재헌 11.7%였고, 경남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경북에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민주당 임미애 후보를 30에서 40%포인트 넘는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 광주에선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56.1%인데 반해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고, 전남에선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전북에선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를 각각 40%포인트 넘는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민주당은 4곳에서,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4곳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금부터는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100일 경비단이라는 곳인데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고 있죠. 대통령 주변 경비를 서는 거라 근무할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는데 얼마 전에 실탄을 분실했습니다. 6발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경비단이 일주일 넘게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답니다. 대통령 지키는 곳에서 위험한 실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찾지도 못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 앞.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0일 경비단의 경찰들입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근무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근무교대 과정에서 실탄 개수를 점검하던 무기반원이 분실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실탄은 389경 권총에 쓰는 탄환 6발.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은 곧바로 수십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이른 새벽부터 경비단 1개 대대 120여 명이 전부 투입돼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실탄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CCTV 분석에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 측은 실탄이 분실된 18일부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실한 경찰관의 경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비단은 일단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시설을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그것도 집무실 주변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외교부가 오늘 윤 의원을 4차례 만나서 협의했다면서 면담 사실이 기록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접촉은 했지만 외교부가 소녀상 문제 등 굴욕적인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문건의 전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정보공개 소송 상보를 포기하면서 공개하게 된 문서입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이 2015년에 모두 4차례에 걸쳐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 전날인 12월 27일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사전에도 설명하고 또 그 의견이 어떠냐 물어보고 다 수렴을 했고 전날 또 윤미향 씨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하지만 문서엔 실제 전했다는 내용, 그리고 당시 윤미향 대표의 반응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문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합의안의 일부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녀상 철거도 들은 적이 없고요. 예.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문서 공개 이후에도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의 굴욕적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히려 비공개 합의 내용을 발표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면담 기록 전문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외교부 TF도 2015년 당시 외교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피해자 단체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대부분이 가려진 만큼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